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가치경제 채널 그동안 올렸던 영상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것인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세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치경제 채널의 주제 중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동안 올라간 영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치경제 채널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아직 너무 진도가 덜 나갔습니다. 이것을 다 나가려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것이 다 올라가야지만 가치경제가 이런 것이구나, 가치경제가 쓸모가 있네 없네 라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거 되는 얘기야? 맞아? 라고 아직 제가 설명 자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갈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올라갔던 얘기 중에 가장 처음에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산정. 원래 주거용 말고 다른 용도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주거용으로 국한해서 설명을 했고요.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에너지로 얼마지? 시간으로 얼마지? 정신 가치로 얼마지라는 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얼마를 내야지라는 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용할 때 토지는 우선 누군가가 소유하면 안 된다고 했죠. 소유하면 그거를 그 가치, 소유 가치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하려도 계산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사용에 대한 가치는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관점을, 누군가가 어떤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토지에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의 활동의 시간에 제한을 둔다는 이 관점으로 누군가 토지를 사용하면 그것이 가치가 얼만큼 되어야 되는지를 구해내는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을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3개의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토지 사용이 얼마지? 얼마여야 되지? 라는 게 되어야지만, 그 인간의 노동이 얼마여야 되지? 라는 게 되어야지만 뒤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인간 노동의 공급자 가치 산정이 있고요. 이 공급자 가치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 노동은 지금까지는 공급자 가치로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보았지만은 실제로는 소비자 가치로 보아야 되고요. 소비자 가치라는 이야기가 될 때에는 노동의 가치라는 말 자체가 빠져도 됩니다. 소비자가 얻은 가치이기 때문에 굳이 노동을 하든 로봇이 만들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무엇을 얻었냐를 가치 산정할 때는 굳이 그것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인간 노동의 공급자 가치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그런 소비자 가치로 산정을 안 하는, 노동만을 제공했을 때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통해서 가치 산정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서 설명한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길만, 아주 평탄한 길만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하고 노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를 그냥 가치주의 경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치 인자인 전기가 있는데, 전기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가치 인자 자체인데 그 자체가 화폐인데 왜 그 화폐에 대한 가치를 또 산정해야 돼?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화폐로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로서의 전기 에너지고요. 아까는 화폐로서의 전기 에너지였고요. 화폐로서의 전기 에너지는 그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없지만 재화로서의 전기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모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얼마큼 봐야 되냐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그냥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전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테니 발전 방식에 따라서 그 전기값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을 때, 화력발전으로 만들었을 때, 원자력으로 만들었을 때 달라지겠죠. 태양광으로 만들었을 때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가치를 산정해 보니까 엄청 비싸야 정상인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다음 영상이고요. 그 다음은 가스나 석탄과 석유에 대한 공급자 가치 산정인데 이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원에 대한 가치 산정의 연장선이고요. 특별한 얘기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물에 대한 가치 산정인데요. 자연산물이라고 하면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가 한 번에 통칭해서 자연산물이라는 말로 붙여봤고요. 농산물이라 하면 농산물 전체가 아니라 수많은 개별적인 농산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가치를 보아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를 들어 쌀이라면 쌀의 가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콩, 밀, 옥수수 뭐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를 길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 인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산물 다음은 자연자원이 나오고요. 자연자원은 뭐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아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자연자원을 제외한 에너지원이 아닌 자연자원에 대해서 그것의 공급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소비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공급자 가치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는 것들은 다 주로 공급자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농산물, 그러니까 자연산물, 자연자원, 에너지원들 다 자연에서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나 무언가를 투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까지 공급자 가치고 그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그 가치를 바라봐야 할지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치료에 대한 공급자 가치 산정이 있는데 이 생명치료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학, 의료, 보건 뭐 이런 얘기가 들 텐데요. 이것이 공급자 가치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 가치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들은 주로 공급자 가치로 봐야 될 때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소비자 가치에서도 또 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 관련된 것들은요. 그 다음이 이제 소비자 가치 위주의 가치 산정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가정재화들에 대한 가치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 여기 공급자 가치 위주의 가치 산정에서는 이 가치 산정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군요.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합하면 돼 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가치 산정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소비자 가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되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치 산정이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가구다. 가구에서 만약 소파다. 소파는 얼마만큼 가치가 되네? 소파 중에서 여러 개 있는데 이 소파가 다르고 저 소파가 다르고 저 소파가 다를 텐데 이 소파는 얼마가 돼야 되는 데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산이 된다. 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했을 때 결국 결과치는 몇 원, 몇 달러 이게 아니죠.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 얼마의 더하기 몇 시간, 일단 몇 시간이 아닌 연이나 월이나 달이나 일단 시간에 대한 단위로 쓸 수 있겠죠. 몇 시간의 시간 및 정신 가치가 들어가서 이 가구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가구, 가전, 기타 가정에 쓰는 가정에 필요한 가정재화들에 대한 소비자 가치 산정하고요. 가정에서 들어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치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이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뭐 이혼 판결을 할 때 가사 노동에 대해서 얼마큼 가치를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다룰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거는 그냥 정한 것일 뿐이지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근거 있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아이를 키운 것은 얼마의 가치이고 식사를 준비해서 매일 제공하고 뭐 하는 것은 얼마의 가치고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얼마의 가치라는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는 가정주부가 얼마큼 가치를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월급을 타는 것만 정확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일을 하면은 얼마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가치가 생겨나니까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들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와 일반재와의 소비자 가치인데요. 소비자 가치가 의류, 우리가 입는 옷, 그 다음에 신변 잡화들, 구두나 안경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식,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사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사 먹었는데 이게 얼마여야 되지? 라는 가치를 이건 물론 소비자 가치로만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자 가치를 들여와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음식 재료들은 다 공급자 가치에서 계산이 되니까 그 가치값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나머지의 소비자가 얼마큼 맛있어, 얼마큼 기분이 좋아, 얼마큼 분위기가 좋았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비자 가치가 얼마에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 라면은 어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 가격을 얼마 지불해야 되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어요. 이거 얼마큼 지불해야지 맞는 거지? 영화 가격이 9,000원이다. 9,000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9,000원이라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왜 9,000원인지 여기서는 원이 아니죠. 왜 몇 킬로와트 아워고 몇 시간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여기서 계산을 할 거고요. 이게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있습니다. 책, 어떤 누군가 지식을 내놨다. 그 지식이 얼마짜리지? 라는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해?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정신이라는 가치 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자본주의에서 이 계산하지 못했던 가치를 계산을 해낼 수 있고요. 그거를 그냥 넌 이거 해야 돼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건 얼마가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용하는데 이거 얼마야 되지? 라는 교통에 대한 가치, 소비자 가치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있는데 그 다음 복합제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운송수단 자체, 차나 비행기나 배나 이런 운송수단 자체의 가치, 이거 얼마 팔아야 되지? 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주는, 미래는 아마도 로봇의 시대가 될 텐데, 그 로봇이 나온다면 그 로봇이 얼마에 되지? 그냥 이걸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만큼의 뭐가 들었어? 이걸 합하니까 이렇게 팔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얘가 하는 일이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는 이걸 얼마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가치가 지불받아야 된다라는 게 소비자 가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로봇,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통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따져보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이 원가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요새 나오는 최신의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이야기하실 테지만 가치를 산정해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것들이 이게 정말 비싼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자동차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치 자체로 본다, 가치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소비자가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더하면 상당히 비싼 가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세와 가치 산정, 뭐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특수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여야 되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게 얼마에 되는지를 가치를 산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자유 관련된 소비자 가치인데요. 이것이 어떤 뭐 사고로 누군가가 다쳤다, 누군가가 얼마큼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다. 예를 들자면 폭언을 했어요. 누군가가 폭언을 해서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거의 폭언에 대한 손실 비용을 자본주의에서는 계산을 못하겠죠. 하지만 가치주의에서는 그것이 계산이 됩니다. 폭언에 의해서 정신손상이 어떻게 되면 그것이 얼만큼 가치로 인정이 돼서 그것을 지불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신체 자유 관련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요. 거기다 생명치료에 아까 공급자 가치 말고도 소비자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 산정을 하는 것이 되고요. 앞서서 공급자 가치에 대해서 7가지 카테고리, 7가지 범주로서 제가 나눴고, 소비자 가치에 대해서도 7가지 범주로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규모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리고 그 범위, 그리고 그 해당된 시간, 뭐 당사자 많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자산, 전체 자산의 증감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들어낸 것이 사회적 전체 자산에 얼마큼 증가나 감소나 를 일으키느냐를 봐서 그 전체의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게 되고요. 사회적 자산의 증감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방향 중에 필수성 자산, 그 다음에 지속성 자산, 그 다음에 발전성 자산으로 분류해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좀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해지는데요. 왜 가치 산정을 한다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다음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문명과 사회적 자산, 그리고 문명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어. 문명의 발달 단계, 문명과 사회적 자산과 속성의 분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회적 가치가 뭘 뜻하는지에 대한 의미, 인자, 표현식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필수성 자산에 해당되는 사회적 가치 산정을 먼저 진행할 것인데, 먼저 수호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키는 체계 자체가 자산이죠. 국방이라든가, 군대에서 군대를, 나라를 지켜주는 서비스가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안, 경찰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사회 질서를 지켜주는 게 얼마큼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얼마큼의 시간과 정신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체계, 소방이나 재난재비, 이런 것들이 저 쓸데없는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갖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큼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 쪽 마찬가지죠. 보건도 방역이라든가 긴급 의료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자산을 지켜낼 수 있고 가치 손실을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자산은 시설, 그 기관 시설들이겠죠. 뭐
교통시설, 교통체계, 뭐 여러 가지 뭐 항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기관 시설들, 다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정치 체계도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정치 체계가 어디 새로 누군가가 어떤 철학자가 등장해서 이런 정치 체계를 제안한다. 그러면 그 정치 체계가 얼마짜리지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데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 체계, 입법이라는 거 활동 자체가 입법 체계라고 하면 좀 불분명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이 얼마짜리지? 이런 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역할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효능은 사회적 자산의 증가, 에너지 증가, 얼마만큼 시간 자산의 증가, 시간 및 정신 자산의 증가가 얼마큼이기 때문에 합쳐서 얘는 얼마짜리다 라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기여하는 바다라는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의 가치, 사법의 가치, 어떤 사람이 어떤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사가 누구한테 어떤 판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살인범에 대해서 이 살인범 징역 20년을 20년을 선고를 했을 때 이 판결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계산이 됩니다. 사법의 가치. 이런 판결의 가치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펼쳤을 때 그 행정, 예를 들면 다리를 뭐 만드는 일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체계 자체도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가 얼마짜리다. 네, 황당한 얘기일 것 같은데 가치주의라는 것은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성 자산은 필수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지속성은 이게 우리가 더 돌아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전성 자산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문명이, 우리 인류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자산들이고요. 그것들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가치, 뭐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우리 한글이 얼마여야 되지? 이런 것이 계산이 됩니다. 정보, 이 어떤 뉴스죠. 어떤 이 뉴스는 얼마짜리지? 여러 가지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뉴스가 얼마짜리여야지라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기술, 이 기술은 얼마짜리 되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사상. 어떤 철학, 이런 사상이나 철학 자체, 이건 얼마짜리 철학이야? 얼마짜리 사상이야? 라는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 종교의 그 해당 종교의 지도자가 얼마큼의 월급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 영성을 어떤 가치를 한정해서 이만큼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월급이든지 사례금이든지 지불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지금 한 페이지로만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요.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다 영상을 올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은 부분은 이미 진행을 해서 제가 글로 다 적어 놓긴 했는데 아직 풀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풀어가면서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어가는 과정 중에 제목이 바뀐 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카테고리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고 나서는 재원화 서비스의 가치 산정에 대한 앞으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는 여러 구독자분들이나 요청하신 분들의 요청에 맞게 그것에 해당되는 가치 산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직업이 목수인데 내가 이런 조그만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 이 테이블 가치를 산정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 가치는 이걸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얼마에 되죠?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쭉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것들이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상당히 지루해질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말고도 좀 더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가끔씩 넣어서 좀 지루한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아직도 병아리죠. 한참 성장을 해야 되고요. 아직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참의 방법은 첫 번째는 많은 소개. 이걸 들어야 돼, 저 사람은. 이 내용을 함께 해야 돼 라는 사람들 함께 많이 소개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좀 이해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좀 필요하신 영상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재미없고 나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걸 좀 습득하셔서 이게 맞구나. 이건 조금 요걸 보완해야 되겠네. 이건 이게 내용이 더 보충이 되야겠네.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해주시거나 좀 내용을 많이 할 때는 습득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으로 가치를 산정해 보니까 이렇게 이걸 산정해 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게 맞는 이 관점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관점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 그리고 습득 세 번째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가치경제 채널이 성장할 것이고 채널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가치주의 경제 자체가 정말로 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 채널이 나와야 될 시점이 점점 더 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